김진희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왔습니다. 야, 정말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뵙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일주 휴가 갔는데 휴가에 있던 동안 우리 돌직구 시청자분들 많이 그리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저희 돌직구쇼를 보고 계신 수많은 또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도 오랜만에 안부의 인사를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 저희 돌직구쇼를 실시간으로 시청 중이신 수많은 팬들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뵙는다고 인사드립니다. 제가 휴가 중에 유튜브로 시청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또 댓글을 활발히 남겨주셔서 참 재밌게 시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돌아왔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동생 부부가 과연 이혼을 한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본인과 동생 가족이 뭔가 금전적으로 얽혀있는 건 아니냐,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 부부 수상합니다. 이혼한 건지 안 한 건지 잠시 후에 파헤쳐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휴가 기간 동안 북한이 또 도발을 하고 특히 이 법무장관 후보자인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정말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새로운 의혹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국 후보자의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기 전에 외교안보 문제부터 한번 진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이 이번에 도발을 하기 하루 전에 북한이 도발할 것을 포착하고 알고 있었다. 그리고 급기야 청와대 등 윗선에 북한이 곧 도발을 할 것 같다. 이거 심각한 문제다. 라고 보고까지 제대로 했던 사실이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다음날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런 발언을 한 셈이 돼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새로운 무기로 더 올라간 수위에 도발을 할 것을 알면서도 평화경제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대통령이 이렇게 경축사를 한 셈이 된 겁니다. 북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삶은 소 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다. 삶은 소 대가리도 비웃을 말이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겁니다. 여기서의 의문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왜 북한이 뻔히 도발을 할 줄 알면서 북한이 이렇게 조롱을 할 줄 알면서 평화 경제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 혹시 일본과의 경제 보복을 의식해서 한 말이 아닌가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오늘 일면에 큰 건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 의전대 다니는데 2번 낙제하고도,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본 거예요. 공부를 못한 거예요. 2번이나 낙제하고도 의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혼자 독식을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한국일보 단독 취재로 보도가 됐습니다. 2016년부터 무려 6학기 동안 1,200만 원을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낙제하고도 장학금 받은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 장학금은 지도교수가 만든 개인 장학회에서 지급이 됐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 6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민주당 출신의 부산 오거돈 시장이 딸에게 장학금을 준 이 지도교수를 부산의료원장에 임명을 해서 이거 혹시 보훈성 임명 아니냐라는 한국일보의 문제 제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 대학 측에서는 외부 장학금이라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 장학금 선발에도 혹시 학교가 관여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번이나 낙제하고도 장학금을 준 이 지도교수, 그리고 그 지도교수가 좋은 자리로 영전까지 하게 됐는데 민정수석에 힘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0억 원이나 되는 부유한 집안의 딸에게 장학금을 6번 연속,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잠시 후에 이 의혹, 새로운 의혹인데요.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번에는 조국 후보자의 동생 부부의 수상한 이혼했다는 이 가족. 그런데 최근까지 이 이혼한 조국 동생의 전처의 카카오톡 사진에 이렇게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던 사실이 조선일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제기된 며칠 전에 이 사진들이 갑자기 다 삭제가 됐다.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10년 전 이혼했다. 조국 후보자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카카오 사진을 비롯해서 최근까지도 동생 부부가 한 아파트에 같이 살았다라는 의혹까지 오늘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소유한 아파트다라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 가족관계 너무 복잡합니다. 이혼을 한 건 맞을 건가요? 야당에서는 위장이혼이다라고 겨루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해요. 이혼한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이혼한 전 부인의 소송 때 법률 대리인 역할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혼했다면서요. 남남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 조국 후보자의 동생은 이혼한 부인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한 걸까요? 판결문에 분명하게 명기가 돼 있었고 야당에서는 이것 봐라. 이거 위장이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 후보자 측은요. 10년 전에 이혼했다라는 말만 나왔고 추가적인 해명은 없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국제면으로 넘어가 보죠. 무력 위협도 그리고 폭우도 막지 못한 홍콩 민주화 열망. 사진 한번 크게 보실까요? 자, 홍콩의 길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이 사진. 다 홍콩 시민들이 펼쳐든 우산들입니다. 홍콩 경찰이 무력으로 홍콩 시민들을 진압하고 급기야 중국의 대거 병력이 홍콩 인접한 곳까지 이동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중국에서 홍콩으로 들어오는 수상한 남성들까지 포착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민주화를 향한 홍콩 시민들의 열망은 이렇게 뜨거웠습니다. 비폭력 평화 시위였습니다. 홍콩 시민들의 이 평화 민주화 운동에 많은 전 세계인들이 지지의 성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돌직구쇼에 저도 홍콩 시민들의 이 민주화 열망에 뜨거운 열망에 강력히 지지를 동청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강에서 주검이 발견됐습니다. 신체의 일부분만 발견이 됐습니다. 그 피의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에서는요, 증거인멸 도주가 우려된다라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39살의 모텔 종업원으로 밝혀졌는데 섬뜩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한테 또 죽어.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한 이 용의자가 다음 생에 너 그러면 내가 너 또 죽이겠다라는 섬뜩한 발언을 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던 걸까요? 그리고 뭐 때문에 이렇게 단단히 화가 난 걸까요? 잠시 후에 상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월요일의 남자, 변원봉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참 오랜만에 왔어요. 민주당의 미래, 박용진 의원, 그리고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나 소장님과 또 저와 함께 휴가를 떠났다가 돌아온, 물론 같이 간 건 아닙니다.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장학금.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주어진 이 장학금. 이 딸이 장학금을 6번이나 독식을 했다. 의혹이 제기됐는데 2번이나 낙제를 받았는데도 장학금이 주어져서 뒷말이 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변심. 송송 커플에 이어서 이번엔 안구 커플, 안재현 구혜선 커플이 파경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변심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또 죽어. 방금 들으신 그 발언입니다. 한강에 훼손된 시신, 그리고 이 짓을 벌인 남성의 섬뜩한 발언. 잠시 후에 이 사연도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는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조국 수석에 대해서 그래도 문제가 없다. 청와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조국 수석과 관련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하루가 지날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새로운 의혹 3가지를 출력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씩 출력물로 확인을 해보시죠. 갈수록 수상한 조국 의혹. 첫 번째 의혹입니다. 낙제한 딸의 수상한 장학금. 이 장학금이 수상하다. 매우 수상해 보여요. 이 수상한 장학금, 어떤 장학금인지 상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2016년에서 2018년 학기가 꽤 많습니다. 6학기예요, 6학기. 2016년 여름학기, 가을학기, 17년 여름학기, 가을학기, 18년 여름학기, 가을학기. 2, 3은 6, 6학기 연속 매 학기 200만 원씩 상당히 큰 금액이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총액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령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나 보다. 의전되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그런데 살펴봤더니 장학금 수령 직전이 2015년 1학기 그리고 마지막 장학금을 수령한 2018년 2학기에 낙제했어요. 그래서 유급을 했다는 거예요. 낙제한 학생한테 장학금이 지급된다?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해당 장학금을 지도교수인 A 교수가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회에서 지급을 했는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요, 조 씨 포함해서 총 7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을 제외한 6명.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두 다 한 차례 여러 명이 나눠서 수령을 했다. 그러니까 조 후보자의 딸만 200만 원씩 6번 나홀로 수령을 한 거고 나머지는 다 균등하게 분배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뭔가 수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수상한 건 장학금을 지급한 이 A 교수가 상당히 좋은 자리로 영전을 했어요.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게 지난 6월이었다. 민정수석으로 재임 중이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가장 실세라고 볼 수 있는 민정수석 자리에 조국 후보자가 재임 중일 때 같은 당 민주당 소속인 오거돈 부산시장이 딱 임명을 해서 이거 혹시 고운 임명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딸 아들 갖고 계신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돌직구쇼 시청하고 계실 건데 오늘 새롭게 제기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바로 조국 후보자 딸의 이 수상한 장학금입니다. 김병현 박사님, 네. 학창 시절에 뭐 학생회장도 하셨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장학금 많이 받으셨나요? 네, 저도 이 외부 장학금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교수님이 참 그래도 열심히 한다 해서 추천해갖고서는 외부 장학금을 받았던 기억을 가지면서 오늘 지금 조국 후보자가 하고 있는 얘기가 거기에 맞물려 있는 겁니다. 혹시 네. 장학금 받으셨을 때 학점이 어땠습니까? 낙제했습니까? 저는 학점이 꽤 좋았죠. 낙제하면 장학금 안 주죠. 낙제를 하는 이유로 너는 낙제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장학금을 주는 거는 저는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면 경기대 학생회장 했으니까 네. 경기대 학생회장은 장학금이 나옵니다. 명예를 걸고 네. 낙제하면 장학금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학교에 있었던 때는 장학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열심히 학업에 정진할 예. 수 있도록 하는 장학금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장학금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합니다만은 이렇게 너는 낙제를 하지 않도록 열심히 독려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낙제라면 돈을 주는구나. 괜히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모님이 50억 네. 원이 넘는다면서요, 재산이.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납득할 수 어려운 측면들이 있게 되는 건데요. 조국 후보자의 딸의 경우에는 총 6학기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200만 원씩 장학금이 지급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비슷한 종류의 장학금이 지급이 돼야 마땅한 거잖아요. 예. 근데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받긴 받았는데 한 번 정도 받았고 금액도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받게 되는 200만 원이 아니라 한때는 150만 원, 100만 원 정도로 금액도 더 작았다는 겁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 제일 많이 받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그 구호 자체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문구 자체가 많은 국민들에게 울림을 줬던 사실 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 뉴스를 보고 있는 적어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나는 공정하게 장학금을 받기 위한 학교에 노출되어 있었던 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장학금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정당하게 받았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는 이유로 받았다면 만약에 다른 학생들의 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사실이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총 4,400만 원의 장학금이 총 7명의 학생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중에 거의 모든 가장 많은 비중이 사실은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집중돼 있다면은 여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다른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던 청년들의 목소리가 표출됐던 게 2016년 그해 가을 바로 정유라 사건이었습니다. 최순실 정유라. 돈 없으면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했던 정유라의 SNS 글 한마디가 사실 많은 대학가에 있는 청년들의 마음들을 흔들기 시작했고요. 이 삼성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 말에 관한 지원들을 받게 됐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타라고 해서 탔는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만 늘어났고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 그 당시 대통령과 권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었던 최순실 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 명문대 이대도 결국에는 엄마 덕분에 들어간 수정 거잖아요. 입학에 대한 판결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일 때문에 이화여대 교수님들은 이 구치소, 교도소에 이 수감됐던 모든 법적 판결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에서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주어지게 된 장학금에는 정말 한결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왜냐 중요하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는 이유로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자격도 안 되는 장학금을 받았다면 정의, 평등, 공정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몰아준 지도 교수의 해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A 지도 교수예요. 조 양이 학습량이 워낙 많아서 낙제를 하게 됐다. 학습량이 많아서 낙제하게 됐다. 글쎄요. 의존원 공부를 아예 포기하려 하길래 장학금 줄 테니 열심히 하라라는 의미로 준 것이다. 만약에 이 교수의 해명이 맞다면 6학기 내내 장학금을 주면서 의존원 포기하지 마라 라고 독려를 한 상당히 친절한 지도 교수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친절한 지도 교수님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수상한 의혹, 활용 점정은 박정하 대변인 이 장학금을 몰아줬던 지도 교수가 오거돈 시장에 의해서 영전했다면서요. 아시는 것처럼 그 작년에 다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산 광역시장도 새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소속의 오거돈 시장이 전 그 당선이 되셨는데 단체에는 그 의료원이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 산하에 부산시 산하의 주요 기관장 대여섯 개 중에 하나의 아주 핵심적인 자리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 의료원장인데 이 교수가 부산 의료원장으로 지난 6월에 임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영전입니까? 당연히 영전이죠. 그러니까 그 부산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부산 의료원장으로 된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의 뭐 지하철 공사, 개발 공사 등등등과 한 대 6군데의 아주 주요한 기관장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의대 교수님 뭐 돈이 없습니까? 뭐 제일 중요한 건 명예거든요. 명예인데 부산 의료원장이 된다는 건 부산의 전체 의료기관을 이끌어가면서 부산 의료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임명이 됐다는데 물론 실력이 있어서 될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의료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 많은 분 중에서 하필 저 교수님이 됐다는 거는 혹여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임명될 당시 조국 후보자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민정수석이었죠. 민정수석이니까 한간에 이런 일도 있지만은 일반 부처의 국장, 과장도 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미처 다 임명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장관들이 인사권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그런데 부산시 산하에 있는 부산 의료원장에 임명할 때는 내가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민정수석이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돌아가서 그럼 좀 전에 우리 김병민 박사 쭉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의전을 포기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장학금을 그동안 쭉 줬던 그 딸의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그분이 더 열심히 본인의 그 의료원장 임명을 위해서 네. 운동을 했다면 당연히 조국 수석한테 부탁했을 흔적도 있으니까 이건 청문회 과정 중에서 다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만 더 붙일게요. 좀 전에 최순실 딸 정유라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들 그해 추운 겨울에 촛불 다 들면서 나와가지고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9월, 10월근에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우리 아들, 딸 열심히 공부하는데 쟤는 어떻게 특혜를 받아서 의대에 갔어?
이대에 갔어라는 게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끌어와서 우리 부모님들 당황스럽게 만들었거든요. 돌아가서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똑같으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허탈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불공정, 비정의, 불평등의 종합 세트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입니다. 조국 후보자처럼 신고 재산만 50억이 넘으면 사실은 나한테 장학금 준다고 해도 얘야 이거는 다른 어려운 애들이 있으니까 걔들한테 장학금 주시라고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양보해라. 너는 내가 학비 대줄게 라고 했어야 하는 게 그동안 조국 후보자가 그 많은 SNS 글 올리면서 올렸던 거에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받았던 장학금과 이 지도 교수의 부산의료원장 낙점이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총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하게 첫 번째 의혹으로 전해드렸고요. 출력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의혹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에는 뭔가 좀 수상한 시리즈예요. 첫 번째는 수상한 장학금, 두 번째는 동생 부부의 수상한 이혼. 동생 부부의 수상한 이혼.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지금 여러 의혹에 등장을 합니다. 일단 조국 후보 측에서 이 동생의 이혼과 관련돼서 뭐라고 말했는지 공식적인 해명부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 측이에요. 동생 부부는 10년 전에 이혼을 했고 아이 양육 문제로 현재도 교류하고 협력하고 있지만 위장 이혼은 아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이혼한 게 맞다. 위장 이혼 아니다. 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게 해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가 크게 보도하고 있는 의혹이 있습니다. 아까 거 장학금은 한국일보, 이번엔 조선일보. 카톡 사진 함께 보시죠. 10년 전에 이혼을 했다는 이제 전재수가 되겠군요. 전재수 씨. 조국 후보자 동생의 부인 카카오톡 사진에 최근까지 이혼한 전 남편 그리고 자녀들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 수십 장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버젓이 있었다. 그래서 카카오톡 프로필만 보면 과연 이혼을 한 게 맞는가라고 고개가 갸웃갸웃거려질 정도의 사진이 수십 장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불거진 지난 16일 밤에서 17일 오전 사이에 이 사진들이 모두 다 삭제가 돼서 상당히 좀 석연치 않다. 그런데 삭제되기 전에 조선일보가 캡처를 해놓은 모양이에요. 참 기자들이 발빨라요, 이런 거. 왜 삭제했냐?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부산 아파트의 이웃 주민들은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조국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함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은하 소장님, 네. 시청자분들 중에 일부는 좀 갸웃하실 것도 같아요. 아니, 법무부 장관은 조국 후보자가 하는 건데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이혼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잠시 후에 저희가 상세히 얘기 나눠보겠지만 이 부부와 조국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사학재단과의 석연찮은 소송전에 이 금전 문제로 부부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들 부부의 이른바 위장 이혼 의혹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 네. 이혼을 10년 전에 했는데 카카오톡 사진에 버젓이 가족 사진이 있고 의혹이 일자 이걸 삭제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혼 얘기만 먼저 한다면 사실 이혼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외국 영화에 보면 이혼하고도 아주 사랑스럽게 잘 지내는 부부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혼을 해서 내가 이혼한 걸 후회하고 계속 지켜보니까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상은 다시 아마 재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10년 전에 이혼하고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왜 재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왜 삭제했을까라는 것을 뭐 유추해 본다면 엄마 마음으로서는 아마 아이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얼굴을 보호하고자 사진을 삭제했을 수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왜 기존에는 아이의 얼굴을 공개했고 사랑스러운 가족의 이미지를 보여줬다가 지금에 와서 그렇게 삭제를 했을까라는 것을 일반 국민의 정서로서 예측한다면 무언가 찔리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국민의 정서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조국 후보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가 예. 늘 말씀하셨었던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국민의 정서와는 괴리가 있지만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조국 후보자가 이야기했을 때는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질책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아주 시원하게 터뜨려줬던 분이세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건 나와의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생의 문제다. 그것까지 내가 알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가족의 문제로 말씀하셨던 대로 감옥에 갔다거나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엄청난 피해를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참 이 10년 전에 이혼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카카오톡 사진을 비롯해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 여러 장 나와요. 네. 특히 조국 후보자의 아내가 소유한 아파트에 동생 부부가 최근까지 살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도 석연치 않고 이 같은 카카오톡 사진도 석연치 않고 특히나 10년 전에 이혼을 했다면서 2017년에 조 후보자의 아내가 조 후보자의 전 재수에게 아파트를 판 사실까지 지금 드러나면서 10년 전에 이혼한 가족 관계가 상당히 지금까지 돈독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권은 변함무 변호사님 이혼한 남편이 소송 때 전 부인의 법률 대리인까지 했다면서요.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조국 후보자의 동생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국 후보자가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지적이 충분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하고 계속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라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집안 재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조국 후보자의 부친께서 운영하시던 운동학원이 기술보증기금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 돈으로 학교를 짓긴 했었는데 제대로 돈을 갚지 못해서 이제 그 기술보증기금에서 조 후보자의 부친과 그다음 어머님 또 이제 동생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제가 사건을 많이 해봤는데 기업하는 입장에서 회사가 넘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가족들만은 먹고 살게 하려고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협의혼 해가지고 배우자 앞으로 일정 부분의 재산 정도를 빼주고 모든 채무는 내가 감당을 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혼한 상태에서도 사실상 같이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조국 후보자 동생의 이혼 문제에서 우리가 예민하게 살펴보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동생 문제 아니냐. 이걸 왜 조국 후보자의 책임 묻느냐라는 말을 또 하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약간 과장이 아니라 사돈의 사촌까지만 해도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이 오세요. 사돈의 사촌 정도 되는 집안에서도 뭐 이혼을 한다라거나 소송이 걸리다거나 여러 문제가 있으면은 법이와 아니까 변호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세요. 조국 후보자 집안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수십억 원대의 채무를 지게 상황을 발생을 했고 또 동생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혼을 하게 됐었고 이런 상황이라서 조국 후보자 이걸 몰랐을까요? 저는 절대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 자신의 집안의 한 사람이 법대 교수고 법을 아는 사람이고 주변에 법조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면 이 이혼 소송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지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혼한 전 배우자가 그 아버지 회사를 아버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때 조국 후보자가 탈장을 닦이고 저는 형법 연구하는 교수라서 이런 건 모릅니다. 저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 아까 제가 질문한 거 답변 아직 안 주셨는데 네. 이혼한 남편이 이혼한 아내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전혀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그 상황에서 보면은 또 이제 그 이혼한 배우자가 소송을 하는데 그 이혼했던 남편이 법률 대리인 활동을 하고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경제적 동일체로서 그냥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만 해놨다는 것일 뿐이지 사실상은 그냥 재산을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불법은 아니겠죠. 편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과연 조국 후보자 이것을 몰랐을 것이냐. 몰랐다면 집안과는 전혀 교류가 없었다는 것이고 알았다면 본인이 그토록 비판했던 편법과 탈법에 있어서 본인도 가담하고 무기했던 것이 아니냐. 이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번 의혹이 세 번째 의혹과 연결이 돼요. 동생 부부의 수상한 이혼. 세 번째는 조국 후보자 아내 아파트에 수상한 사람이 살고 있다. 수상한 사람.
조 후보자 아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이 수상한 사람 누군지 함께 보시죠. 자, 조국 후보자 아내 아파트에 이게 이혼했다는 동생의 전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조 후보자 입장에선 전 재수 씨겠죠. 전 재수 씨의 조모 씨가 대표로 있었던 회사가 카페쇼고라는 거예요. 근데 2013년 11월에 그러니까 조 후보자 동생 전 와이프 카페휴고에 공동대표로 등록돼 있던 분이 바로 원모 씨예요. 47살. 그런데 이 원모 씨의 법원 등기 주소지를 봤더니 조 후보자의 아내 소유의 해운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걸로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조 후보자 아내랑 이혼한 동생 전 와이프의 공동대표가 같이 사느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그런데 이후 4년 후 2017년 조 후보자의 아내가 이혼한 동생의 전 와이프에게 이 해당 아파트를 팝니다. 이것도 좀 이례적이죠. 이혼한 사이인데. 최근까지 동생 부부가 함께 거주해왔다라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렇다면 이 원모 씨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법조계에서는요. 이 아파트 실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만큼 조 후보자와 동생 부부가 경제적으로 깊게 얽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공동대표 원 씨는요. 전 재수 조 씨와 조 후보자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했던 소송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아버지에게 소송을 했었던 소송 제기 당사자를 아내의 아파트에 살게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 상당히 뭔가 앞뒤가 안 맞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씨 변호사는요, 정 씨가 자신의 학교법인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소송 낸 회사 대표를 자기 집에 들인 것이다. 미스터리한 집안이다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이건 또 뭐예요? 해운대 아파트가 조국 후보자의 부인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도에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다 팔아라라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당시 민정수석이었으니까 집에 대한 다주택 문제가 불거졌을 것이고 그때 해운대 아파트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뭐 처분할 겁니다라고 해서 처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반적인 처분이 아니라 전 재수 씨에게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는 전 재수 씨가 여러 가지 이 빚 때문에 결국 이혼하게 됐다는 건데 그럼 소득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이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그 소득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한 이거 결국은 차명으로 잠깐 돌려놓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10년 전에 이혼했다는 전 재수 씨한테 2017년에 팔았다. 근데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다주택 문제 때문에 판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돈이 오갔던 것인지 아니면 차명으로 재산을 돌려놓은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원모 씨가 나오잖아요. 저 원모 씨를 비롯한 전 재수 씨가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사실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웅동학원에는 그 당시 부친도 있었지만 이사로 조국 후보자가 이사로 등재를 돼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일이었겠지만 경제 공동체처럼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국 후보자 아내의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에 법인에 대한 주소지를 등록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모를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동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경제 행위들 속에서 조국 후보자의 부인,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동생 부부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맞물려 얽혀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명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야당의 의혹을 계속해서 집중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깔끔하고 명쾌하게 해명하면 될 것 같고 또 조국 후보자 동생 부부 등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있는 사실 그대로만 해명하면 될 텐데 과연 어떻게 앞으로 상황이 전개될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어려운 질문을 이제 박용진 의원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 후보자를 과연 우리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옳으냐 마냐의 선택을 이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우리 다른 패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분명한 원칙은 이런 겁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지 조국의 가족들은 일단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나열하고 제기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끌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특히 야당 같은 경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러우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야당이 보통 이렇게 하다가 청문회도 필요 없다. 즉각 사퇴해라. 청문회 할 자격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보통들 하거든요. 그 의혹은 제기해놓고 해명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기되어 있는 여러 문제, 사학을 둘러싼 여러 문제, 사모펀드를 둘러싼 여러 문제, 또 동생 가족들을 둘러싼, 동생 가족들을 둘러싼,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재산의 증식 문제 혹은 증여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기한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한 해명을 저는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장소는 다름 아닌 청문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이 이거를 뭐 이렇게 정치적인 논쟁으로만 끌고 가서 청문회도 아예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가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학을 둘러싼 이야기 있잖아요. 51억 원의 무슨 소송이 제기되고 이런 문제요. 그 소송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가 이사로 있는 그 운동학원이 전혀 변론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응을 하지 않아서 소송이 졌다. 소송이 졌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럼 세상에 그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운동학원의 재산이 그러면 그 동생 쪽으로 빠져나갔겠다. 아닙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허술한 나라 아니고요. 소송은 끝났습니다만 학교에 대한 강제 집행 같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푼도 학교의 재산이 단 한 푼도 그 가족에게 넘어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했으나 그와 관련해서 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소송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학교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학교에 대해서 강제로 그걸 집행해서 돈을 가져가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라는 거, 못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모펀드, 그게 뭐지? 헷갈리는데 이게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근데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모펀드가 투자를 하면서요. 사모펀드 투자를 하면서 조국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사업을 수주한 것 아니냐. 특히 그래서 대구 지역에 있는 대구경찰청의 경우에 그 업체, 사모펀드가 투자한 LCD 업체, LED 업체에 계속해서 수주를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2003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되기 이전에 벌써 15년 전부터 그 업체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수주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해서 가버리면 너무나 많은 세월과 너무나 많은 이야기와 많은 노력들은 다 뛰어넘은 채로 조국을 중심으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만 이 사건들을 끌고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히려 남는 건 조국 수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자질이 있는 거야? 그리고 조국 수석이 사법개혁 잘할 수 있어? 검찰 혁신할 수 있어? 그리고 대통령 비서를 했었던 사람이 그 검찰에 대한 지휘권, 인사권 이런 걸 갖는데 그 자리에 가도 돼? 이거는 우리 민주당이 야당 때도 했던 지적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 그런 본질적인 역량 문제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중심으로 가야지 온갖 의혹을 나열하는 쪽으로 해서 청문회를 끌고 가거나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만 이 문제를 가져가면 누구에게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특히나 아무것도 남지 못한다. 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청문회 좀 제대로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소 길지만 우리가 또 박용진 의원의 해명을 끝까지 들었던 건 이제 국민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당의 핵심 의원의 해명도 들었고 또 돌직구쇼 패널들의 핵심 문제 제기도 들었습니다. 이 의혹들이 조국 후보자 본인과 무관치 않기에 저희 돌직구쇼도 오늘 상세히 보도하기로 결정한 만큼 판단은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인명과 국민들의 판단은 또 별개잖아요.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총송 커플에 이어서 이번에는 안구 커플이 벼랑 끝에 썼습니다. 안재현, 구혜선 커플이 파경 위기를 맞았는데 그 과정이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구혜선 씨의 폭로로 이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구혜선 씨의 폭로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갑자기 구혜선 씨가 이런 폭로를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운 마음 지켜보고 있는 상황. 파경 위기 안구 커플. 접대는 송송 커플. 이번엔 안구 커플이에요. 안재현, 구혜선. 협의 의원이다. 아니다. 공방이에요. 구혜선 씨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어제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이, 그러니까 안재현이 변심했다는 거예요.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안재현과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겁니다. 남편과 부인이 어떤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 함께 보시죠. 구혜선과 안재현의 문자 메시지. 먼저 안재현 씨가 당신이 준 합의서랑 언론에 올릴 글 다음 주에 내겠다고 신서유기 측에게
이야기를 나눈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 주 아니고 엄마 상태 보고 하자. 구혜선 씨가 이거에 대해서 답장을 남겨요. 그러자 안재현이 이미 합의된 거고 서류만 남았다.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자를 보면 구혜선은 엄마가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엄마 상태 보고 좀 진행을 하자라고 좀 만류하는 입장이고, 안재현 씨는 무슨 소리냐, 난 신서유기 측이랑 다 얘기 나눴다. 신서유기는 그 안재현 씨가 출연하고 있는 예능 프로랑 우리 다 이혼하기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가 된 모양이죠. 이미 합의된 거고 진행하겠다라고 강행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 설득했던 것처럼 이혼에 대한 설득도 해달라. 구혜선 씨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설득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자 안재현 씨는 전화통화로 이야기하겠다. 뵙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답장을 해요. 그러자 구혜선 씨가 인정 사정 없이 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직접 만나서 사죄 드려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한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변 박사님.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안재현, 구혜선 씨는 뭐 대표적인 인기 커플, 또 원조 얼짱 스타. 네.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고, 한 프로그램에서는 두 사람의 뭐 신혼일기라고 해서 뭐 알콩달콩한 신혼생활까지 뭐 여과 없이 공개했는데, 그거 다 어디 간 거예요? 15년도에 드라마를 통해서 같이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굉장히 달콤한 그런 둘간의 신혼 얘기들을 다뤘기 때문에 이렇게 파경을 맞을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둘간이 나눴던 이 대화 내용을 보게 되니까 감정의 골이 거의 깊어질 때까지 깊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둘 간의 내용들을 뛰어넘어서 구혜선 씨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 엄마한테도 가서 사과를 드려라라고 하는데, 거기서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이렇게까지 해서 이혼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또 힘들 수도 있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깊게 공방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완전하게 갈라설 수밖에 없는 경우로 가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구혜선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남편에 대해서 권태기 때문에 이혼이 되는 것 같은 메시지를 올렸다가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에 대한 이 유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 거냐라고 공방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결혼한 지 한 3년 됐나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 한 3년이 채 안 된 정도의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구혜선 씨 주장대로라면 결혼한 지 3년 만에 안재현이 권태기가 와서 변심을 했다. 그러니까 그 내용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이 안재현 씨가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안재현 씨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안재현 씨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묵묵부다 아직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3년이면 너무 빨리 와요. 근데 소속사 입장에서도 약간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당혹스럽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있는 터라, 과연 둘 간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저간에 뭔가 좀 중요한 여기까지 오게 됐던 배경이 예.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 상태로 추측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뭐 작은 논란은 조금 전에 문자 메시지 보면 박정아 대변인 그 이혼을 빨리 하자 안재현 씨, 구혜선 씨는 엄마 상황 보고서 하자, 천천히 하자. 근데 안재현 씨의 문자 내용 중에 안 된다, 나 신소유기랑 다 얘기됐다 이혼하기로. 보통 부부간의 이혼에 나 회사에 다 보고했어 라는 게 좀 명분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게 좀 더 사실관계가 더 나와야 되지만, 신서유기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재현 씨가 출연하고 있는 예능 프로. 예능 프로잖아요. 그다음에 구혜선 씨는 어제 방송이 됐던 그 미우새라는 데 특별 게스트로 또 출연을 한 상황. 연예인들은 아마 소속사와 관계없이 그 지금 현재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도 뭔가 얘기가 돼야 되나 봐요. 그래서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저 문자만으로만 보면은 오래전부터 이제 이혼에 대해서 많이 두 부부 간에 얘기가 오늘 진행돼 왔는데, 어제 이제 구혜선 씨가 갑자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아마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그 충격 때문에 아프셨다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전에 쭉 봤던 SNS 글을 올리고 문자 캡처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안재현 씨가 지금 현재 소속사가 안재현 씨도 그렇고 구혜선 씨도 그렇고 같은 소속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속사에서 지금 해명이라고 놓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얘기들에 대해서 구혜선 씨의 입장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안재현 씨 입장만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네티즌들 의견도 있고 해서 좀 더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소속사 대표인 문모 씨까지 또 강제 소환돼서 얘기가 돌아가고 있는 이런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의 논란은 이 안재현 씨와 구혜선 씨가 같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서 두 사람은 협의 이혼하기로 했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구혜선 씨가 그 사실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경위기 한국 커플, 협의 이혼이냐 가정을 지킬 것이냐. HB 엔터테인먼트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입장을 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사람은 협의해서 이혼하기로 했고 구혜선 SNS는 유감이다. 그러니까 이 소속사가 지금 둘 다 소속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혜선의 SNS는 유감이다라는 식의 어떤 뭔가의 의견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협의해서 이혼하기로 이미 협의를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구혜선 씨가 반박을 해요. 이혼 얘기는 오갔지만 협의 이혼서에 사인도 안 했다. 합의도 안 했다. 전혀 아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다. 이야, 그러면 소속사가 발표한 그 발표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지금 이 일련의 사건들을 계속 들어보면 둘의 결혼은 비즈니스였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안재현 씨가 송송 커플의 이별, 그 이혼에서 좀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송송 커플이 헤어졌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송중기 씨가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을 본인도 똑같이 업고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권태기가 있어서 이혼을 한다면 우리나라에 이혼 안 하는 부부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나 권태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사는 게 부부일 텐데 그로 인해서 이혼을 한다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꾼 이미지로 안재현 씨는 사실 많은 인지도를 올렸습니다. 4살 연상의 누나를 사랑했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도 설득까지 해가면서 결혼을 승낙받는 모습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만들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머니가 안 좋은데 설득할 자신이 없다, 직접 만나보고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자체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름답게 만났던 만큼 헤어질 때도 아름답게 헤어져야 지금 갖고 있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함께 결혼해서 시너지를 본 사람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분명 안재현 씨일 겁니다. 헤어질 때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예. 그것이 부인에 대한 예의이자 또한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돌직구를 지금 허은하 소장님이 또 안재현 씨에게 날려주셨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가정을 지키고 싶다 구혜선 씨. 이 가정이 지켜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마음. 지난 6월에 구혜선 씨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저희 그렇게 크게 별 얘기를 잘 안 해요. 네,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뭐 일을 하려니 하고 그런데 오늘 제가 뭘 하는지도 얘기를 안 하고 나와서요. 잘 모르고 있고 네, 어제는 우린 참 좋은 친구야 이런 얘기 했었어요. 네. 서로 뭐 크게 별 이야기는 안 하나 네,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아무 얘기도 안 한다. 우린 그냥 친구 같은 사이다. 구혜선 씨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저때 아마 뭔가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누리꾼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혜선 씨와 안재현 씨가 나눴던 이 카톡 내용 중에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안재현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이른바 구혜선 아내의 뒷담화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지금 불거졌어요. 함께 보시죠. 당신이 대표님한테 내가 대표님과 당신이 나를 욕한 카톡을 읽은 것 이로써 부부와 회사와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들었어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허은하 소장님. 네. 그러니까 이 카톡대로라면 이 문자대로라면 뭔가 구혜선과 안재현 사이 한국 커플 사이에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갖고 소속사 대표님에게 뭔가를 일러 바쳤다. 그죠. 일러 바쳤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안재현 씨를 진짜 제가 좀 커버를 쳐드리고 싶은데 글을 보면 볼수록 정말 예쁜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서로 도움을 받고 시너지를 냈었어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아주 친한 친구한테 말해도 서운한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서로 푸는 것이 부부잖아요. 예. 함께 풀어가고 나 이거 서운하다 뭐 얘기를 해야 부부일 텐데 정말 비즈니스셨던 건가요? 어떻게 둘의 부부의 문제를 하나하나 대표에게 일러
바친다라는 예. 느낌을 주면서 본인 스스로의 브랜드 가치만 높이려는 생각을 했었는지 남편으로서는 정말 점수를 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혜선 씨의 주장대로라면 박용진 의원이 예. 박용진 의원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부부싸움 할 수도 있잖아요. 부부싸움 하는데 박용진 의원이 이해찬 대표한테 찾아가서 우리 와이프가 이랬다. 지금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구혜선 씨의 주장대로라면. 부부간의 이렇게 이야기니까 그리고 이제 일방적인 이제 카톡 내용을 이제 공개한 거니까 그거를 또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누구가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요.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부부가 알콩달콩 예쁜 모습만 보이는 거 잘 안 믿습니다. 이 형은 잘 안 믿어요. 가짜야. 우리 저 김진 앵커는, 예. 김진 기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부부가 또 이렇게 또 다르겠습니다만 안 그래요, 박정화 대변인이? 인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는 또 다른 박 선생을 끌고 들어가요. 혼자 가면 안 되니까. 네. 그 전투를 인생이라고 하는 전투 그리고 부부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걸 이끌어가고 있는 전투를 치르는 부대 동료 전투원이지 우리 부인이나 남편이요 예. 이렇게 막 알콩달콩 예쁘게만 보이려고 그러는 건 저는 그런 건 기본적으로 믿지를 않아요. 다만 황운하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팬들에게 판타지도 주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것으로 본인들이 일정하게 사회적 역할을 하고 또 인기도 누리고 돈도 벌고 이렇게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이렇게 국민들 눈살 찌푸리고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판타지 내가 비록 오늘 총을 들고 뭐 세상과 싸우면서 같이 동지로 살지만 그래 우리도 저렇게 알콩달콩 할 때가 있었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었던 근거를 마련해 주셨던 분들이 그걸 깼다. 느닷없이 돌아서가지고 예. 우리의 환상에다가 이렇게 총질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사실 삭막하구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분 사이에도 예의가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들, 팬들과의 예의도 아니니까 그런 문제를 좀 잘 정리하신 뒤에 깨끗하게 이제 발표할 거 발표하고 책임질 거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냐. 저는 여기에서 남편도 부인도 누구의 뭐 편을 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안구 커플의 결별 소식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말로 끔찍한 사건. 그리고 이 살인 용의자의 이 말이 더욱더 끔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자고 있는 피해자를 공격하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계속해서 저한테 시비를 걸고 먼저 주먹으로 제 배를 치고 얼굴을 때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가고 들겠습니다. 시신은 왜 잔혹하게 해동하신 거예요? 처리를 하려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어떤 행동에 그렇게 화가 나신 건가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한테 또 죽어.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한테 또 죽어.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어 라는 섬뜩한 발언이 사실은 이 발언 듣고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걸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다음 생에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지난 8일 오전 모텔 종업원 A씨예요. 방금 얘기를 한 저분이 모텔 종업원 A씨예요. 사망한 투숙객 B씨와 숙박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6시간 뒤 아까 보셨던 저 사람이 숙박객이 잠든 사이에 마스터키로 객실을 진입해서 둔기로 끔찍하게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1층 자신의 방에서 시신이 있는 객실을 오가며 4일간 시신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교대 근무까지 했다. 경찰은 객실에 에어컨을 틀어놔서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나가지 않도록 한 것 같다라고 밝혔어요. 지난 12일 훼손한 시신은 검은 봉지에 담아 자전거를 타고 가서 한강에 유기를 해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숙박비 4만 원도 안 주려고 반말을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 그런데 A씨는 정신병력도 없었고요. 전과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나와서 뭔가 고개를 갸웃갸웃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김변 박사님. 네. 그러니까 반말했다. 숙박비 4만 원 안 줬다. 그래서 죽이고 시신도 훼손하고 다음 생에 또 죽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사건에 대한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내용들만 바탕으로 돈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종업원이잖아요. 근데 그 4만 원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해서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이 둔기로 끔찍하게 살해를 하고 시신까지 훼손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시신을 훼손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범행 동기에는 단순하게 우발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뭔가 그 저간에 있는 상황들이 있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저 피해를 당한 남성이 저곳에 처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이 구로구에 있는 한 모텔에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수사망이 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자수하게 된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평상시에 일면식이 있거나 알고 지냈던 적은 있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쌓이게 됐던 원한이나 분노, 이 범행 동기 등에 대한 무언가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고요. 과거에 있었던 이 남성의 시신 훼손이 됐던 사건이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면에 들여다서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동성 간의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 뭔가 이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과거의 전력들이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에도 단순하게 숙박비 4만 원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살해 동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용의자의 입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진술에서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억울하신 겁니까? 사망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시종일관 반만은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잔인하게 훼손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다른 데로 가라고 말을 했는데도 끝까지 가자고 저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끝까지. 거는 뭐예요? 변한봉 변호사님, 지금 이 살해 동기가 너무 단순해요. 제가 먼저 시비 걸었다, 숙박비 안 줘서 내가 죽였다. 이 단순한 동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게 살해를 했다? 의문스러운데. 새벽 시간에 아마 술에 취해서 들어왔던 것 같고 이 사람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이 상태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 사죄를 구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상당히 모멸적인 태도로 나에게 대했고 먼저 폭행했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것이다. 내가 죽인 건 잘못된 건 맞지만 저 사람도 그 못지않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는 분명히 저 사람도 책임이 있다라는 일부 자신을 좀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고 훼손했던 것도 아마 이제 최근에 뭐 고유정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시신의 훼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종의 모방 내지는 학습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잔혹한 범죄가 나오게 될 경우는 모방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 입장에서도 일단은 살해를 하고 그다음 어떻게 치우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신 훼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를 보게 되면서 결국 이렇게 해야만 가능하겠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서 결국 이제 자신이 자전거를 계속 타고 가도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경까지 이르게 돼버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 사람도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나에게 너무 뭐라 그러지 마라. 스스로 이제 보호하려는 그런 생각까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전한 의문점도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이 대목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말다툼 수시간 뒤에 범행을 한 점도 석연치 않고 단순 시비로 잔혹살해 시신 훼손까지 역시 석연치 않아요. 근무 중에 홀로 살인하고 시신을 방치하고 유기까지 했다. 이게 과연 가능하냐?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리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 풀로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 심리학 전문가 경기대학교의 이수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현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은요. 야, 아직도 이런 강사가 있어요. 넉 달간 8천만 원을 뜯어낸 수영 강사의 불장난. 어떤 장난인지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넉 달간 8천만 원이면 너무 뜯어도 많이 뜯었어요. 악질이에요, 악질. 정말 강습생 꼬셔서 돈 뜯어낸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 수영 강사. 지난 2017년 수영 강사 A씨 남성 유부남이에요. 강습 모임에서 여성 B씨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자였죠, 제자. 호감을 보이는 이 여성 제자에 대해서 이 유부남이 이렇게 연기를 해요. 내가 요즘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고 싶지만 아내의 반대로 혼인 관계를 억지로 유지 중이다. 난 사실 이혼한 거나 진배 없다. 난 싱글이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B씨가 거기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영 강사가 우리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고 아내와 불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류상 부부야 라고 주장하던 이 유부남 수영 강사가 이렇게 연기를 해요. 자기야,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없는데
1,000만 원이 없어서 그 차를 못 사는 내가 비참하다. 진짜 이런 연기를 하는데 여기에 또 넘어가요. 내가 이런 차를 못 사는 내가 비참하다. B 씨에게 이 여성이 차량 구입비 1,000만 원을 받아냅니다. 그리고요, 뭐 핑계도 다양했어요. 자동차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보험료를 못 내는 내가 비참하다. 차량 부품을 갈아야 되는데 이 부품을 못 가는 내가 비참하다. 신발을 사야 되는데 신발을 못 사는 내가 비참. 뭐 이렇게 비참해요. 41차례에 걸쳐서 6,628만 원을 챙깁니다. 아예 신용카드까지 건네받아요. 그런데 괘씸하게 이 애인에게 받은 신용카드로 본인 아내와 외식을 하고 긁었어요. 그리고 그 애인에게는 지인 동료와 회식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이 받은 신용카드로 109차례 1,356만 원을 결제합니다. 이 수영 강사가 4개월간 총 7,984만 원을 발주했고요. B 씨는 이 수영 강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합니다. 선처는 없었어요. 이수정 교수님. 네. 이 유부남 수영 강사 정말 악질입니다. 수영은 잘할지 몰라도 몸은 좋을지 몰라도 정신 상태는 썩었네요. 썩었어요. 글쎄 이런 사건은 워낙 이제 전통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은 예. 네, 언제나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돈의 액수가 한 8천여만 원. 예. 그런데 흥미로운 건 3천여만 원을 이 남성이 갚았다는 거예요. 3천만 원을 갚았어요? 네, 그렇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엄벌에 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괘씸죄를 뭐 굉장히 좀 중하게 보신 것 같아요. 재판부에서. 네. 그런데 그 연유가 이게 이제 4개월 동안 이 돈을 뜯어낸 횟수를 보면은 이 횟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거의 수십 차례에 이제 현금 송금도 하게 하고 카드로 이제 뭐 현재 살고 있는 부인과 데이트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엄벌에 처해지는 그런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이런 사건 볼 때마다 제가 참 궁금했던 게 또 범죄심리 전문가시니까. 네. 이 수영 강사의 심리는 알 것 같아요. 한몫 챙겨보자. 그런데 정말 보면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말도 안 되는 핑계거든요. 아, 우리 서류상의 부부야. 거의 뭐 이혼한 거와 진배 없어. 우리 만나자. 네. 어떻게 이 말을 믿고 마음을 주냐. 돈도 주고. 이런 거예요. 글쎄 이제 사기 범죄는 좀 다른 형사 사건들하고 약간 다른 특징이 있는 게 사실은 사기 피해자이십니다, 여성이. 그런데 그들의 니즈에 딱 들어맞아야 이게 범행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영 강습을 받았던 아주머니들은 굉장히 많이 계셨을 텐데 아마 이 강사 입장에선 여러 명을 사실은 유인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피해가 발생한 걸 보면 이분의 어느 정도는 니즈가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결국 피해를 입으셨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딱 서로 간에 어떤 뭐 수요와 공급이라고 얘기하긴 좀 웃기지만 뭔가 맞아 떨어져야 이런 사건이 사실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사실 유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유혹은 사방에서 들어오는데 예. 문제는 저항할 수 있는 뭐 현혹시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정도의 그런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사실 하셔야 되는데 경험이 많지 않으면 사실 피해에 쉽게 유인이 됩니다. 예. 네. 정말 악질이에요. 사람 마음을 갖고 장난쳤잖아요. 그 수영 강습생뿐만 아니라 본인의 아내에게도 그렇죠.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분도 저는 별로 그렇게 결백해 보인다고 보이지 않는 게 그래요? 돈을 이렇게 뭐 모두가 잘못했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차를 삽니까? 수천만 예. 원짜리를. 그러니까 뭐 아내분도 알면서 눈 감아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심지어는 듭니다. 예. 네. 그 부분은 아직 사실로 좀 네, 확인이 입증이 안 됐다는 돼서 말을 네, 제가 제 의견입니다. 네. 덧붙이겠습니다. 재판부에서 상당히 지금 강하게 처벌을 했어요. 3천만 원을 갚았는데도 징역 10개월을 했다라는 건 이수정 교수님 말은 전혀 뭐 양형의 여지가 없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등의 기준인데 피해 금액이 1억 원 미하일 경우에는 그 피해 금액의 10분의 1 정도가 벌금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8천만 원 정도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벌금이 나오고 1억 원이 넘어가면 1억 원당 1년 정도씩 징역을 보시면 다 얼추 맞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그 이 사건처럼 8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을 만약 상환했다라면 분명히 실형이 나올 만한 사유는 절대 아니었는데 예. 재판부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아마 어느 정도 뭐 적어도 이게 5천만 원 들 갚았으면 그 정도는 전세 보증을 빼든지
본인의 퇴직금을 처리하든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보였는데 여전히 변명을 일삼고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좀 나쁜 변명을 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안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 재판부에서 이례적으로 중형을 좀 선고했던 것 같고 이제 이런 사건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네. 남자분들이 나 곧 배우자와 이혼할 거야. 예. 지금은 억지로 살고 있고 애들 때문에 살고 있어. 예. 나의 정신과 영혼은 너에게 가 있어. 100% 거짓말입니다. 단골 멘트입니까? 예, 단골 멘트고요. 정말 그 말대로 해서 부인하고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 갔던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성분. 맡으신 사건 중에 예, 없었습니다. 없었군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여성분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두 번째 취재수첩 사건 함께 보시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놀이기구에 다리 끼어서 5개월 알바생이 다리를 절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봉합수술까지 진행됐는데 안타깝게 봉합에 실패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알바생의 다리가 절단된 걸까요?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마음이 좀 제가 무거워요, 이 사건. 어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 청년인데, 20대 청년인데, 결국에는 이 놀이동산 측에게 어떤 안전 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롤러코스터에 다리 끼어서 끔찍한 안전사고.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 대구 최대 놀이동산 이월드에 22살의 알바생 A씨가 롤러코스터 출발 중에 레일과 바퀴 사이에 다리가 끼어서 오른쪽 무릎 아래 정강이 부분이 절단된 뒤에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발 지점에서 10m 떨어진 곳 아래 레일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긴급 이송을 했지만 절단된 부위의 오염이 너무 심했고 뼈 손상도 심해서 안타깝게도 다리 봉합, 접합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바생들 사이에서 아찔한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서서히 출발하는 열차 뒤에 딱 타서 출구 근처까지 이동해서 뛰어내리는 게 저 놀이동산의 관행이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경찰 관계자. 사고 놀이기구 1인 운전 시스템이다. 일종의 팬 서비스로 운전 요원들이 가끔 이벤트를 벌였다는 주장도 있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월드 관계자는요. 그런 위험한 행위를 시킨 적 없고 알았다면 금지시켰을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수사의 난항이에요. 5개월 차 알바생에게 운행을 혼자 맡기는 것도 상당히 석연찮아요. A씨는 군 전역 후 5개월 전부터 근무를 했고 사고 당일 탑승객의 안전바 확인, 롤러코스터 운행 이 모든 것을 혼자 맡아왔다는 겁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도 현재는 오리무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사건 봤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일련의 사건들 예컨대 지금 이렇게 알바라는 이제 이유로 굉장히 그 불안정한 비정규직 젊은 친구들, 그 친구들의 결국은 또 희생이 된 사건이 아닌가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점점 나오는 내용이 이거 좀 약간 좀 사건이 좀 다른 특성을 지닌다. 네.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SNS 글대로 알바생들 사이에서 영업을 위해 가지고 무슨 이벤트, 굉장히 위험한 이벤트를 해서 사람들의 이제 어떤 호기심을 끌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됐다면 그렇다면 상당 부분 이제 당사자들에게도 책임이 상당 부분 있을 개연성이 높은 데다가 심지어는 이 이제 이월드 측에서 몰랐다고 지금 잡아뛰고 있는데 네. 문제는 만약에 그런 이벤트를 부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손님들을 상당히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이 월드 측에도 굉장히 심각한 어떤 책임 소재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런 데다가 이제 두 명이 일반적으로는 이 이제 놀이기구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관리를 위험하죠.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 사고가 일어날 때는 운행을 시작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고 그리고는 지금 이제 발을 확인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 그런데 이제 지금 알려지기로는 6번째 칸에 서 있다가 뛰어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지금 그 운행을 시작한 사람이 6번째 칸에 타고 있던 사람이 뛰어내릴 것을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확인을 봅니다. 해봐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달리던 롤러코스터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이벤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벤트인데 과연 이것을 알았는지 놀이공원 측이 이 부분도 경찰 수사에서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 놀이기구에 타 있던 분들 아마 그 관람객들 있을 테니까 그분들의 아마 진술도 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또 이분이 이제 그 알바 대학생이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이제 진술할 상황이 된다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일단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민사에 있어서 이제 과실상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좀 클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이벤트가 전이 아니라 놀이기구 쪽에서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해가지고 원래 그 안전요원을 2명씩 배치해야 되는데 한 명한테 맡겨서 이런 사고 발생했다 한다면 상당히 중한 책임을 물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만약 아르바이트생들이 어떤 이벤트 차원에서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과실상계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그 군 장병들, 그다음에 알바하는 사회 초년생 이 청년들 보면 부모님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사고 있을 때마다. 좀 건강이 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두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만나보시죠. 자, 호날두가 요상한 춤을 추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출신 할리우드 배우 유혁비 씨가 두 번째 하플, 세 번째가 강아지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한 여성이 지금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외국 여성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쇼 논란으로 국내 팬들에게 큰 비난을 받은 호날두가 이번에 충격적인 광고로 혹평 세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그가 출연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광고 영상에서 호날두가 프리킹을 성공시킨 뒤 호날두 특유의 세레머니 호호를 외치지만 환호 대신에 휴대전화로 쇼핑 사이트를 클릭하는 관중들의 반응에 머리를 극적이다가 주심의 경고를 받고 바로 이 춤. 이게 춤이에요? 이상한 춤을,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배경음악은 아기상어를 패러디한 음악이어서 더욱더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광고를 찍었지만 지금껏 출연했던 광고들과 비교하면 축구 팬들을 경악시키는 최악의 광고다라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심지어 한 축구 전문 매체는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 춤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박정아 대변인. 아니, 우리나라에서 저럴 거면 경기를 뛰지. 정작 쇼해야 할 때는 노쇼를 하고 쇼하면 안 돼야 될 때에서는 좀 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믿게 보이면 계속 전체가 다 믿게 보이고 그렇죠. 광고는 열심히 가서 찍으면서 그리고 가서 이상한 춤도 이렇게 막 추면서 와서 우리 축구 팬들 위해서 그 비 오는 날 다 그 구장을 찾았던 축구 팬들 위해서 나와서 공중 한번 찼으면 저렇게까지 안 될 텐데 왜 저렇게 했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해명을 안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광고 제가 광고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수선한지 모르겠어요. 나왔다가 핸드폰 광고하는 건지 왔다 갔다 하는데 글쎄요. 하여튼 그 호날두가 정말 우리 축구 팬들한테 했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뭔가 반성의 뜻을 전하지 않는 한 뭘 해도 미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두 번째 하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할리우드 배우 중국 출신의 유혁비 씨입니다. 배우 송승헌의 전 여자친구로 한국에서 더욱 유명세를 떨쳤던 유혁비가 최근 홍콩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을 지지해서 역풍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홍콩 시위를 비난한 셈이 된 거죠. 최근 자신의 SNS에 홍콩 니네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며 시위대 진압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에 누리꾼들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인 유혁비가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이와 함께 내년 3월 개봉 예정으로 그녀가 주연을 맡은 영화 뮤울란을 보이콧하겠다라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유혁비는 자신이 쓴 글을 삭제했지만 중국의 무력 개입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그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수많은 홍콩 시민들이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강제 송환법에 반대하는 11번째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 170만 명. 평화, 이성, 비폭력을 뜻하는 화이비 집회를 진행했는데요. 최근에 잇따른 폭력 충돌 사태와 달리 시위대가 형형색색의 우산을 쓰고 우산 물결을 이루며 다행히 홍콩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날처럼 평화롭게 시위가 끝난 것은 한 달 만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여전히 무력 진압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홍콩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박용진 의원님 상당히 걱정되는 게 지금 홍콩 시민들은 어찌됐든 어떤 강제 송환법, 그러니까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중국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인사를 중국이 멋대로 잡아가지 못하게 지금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측의 대규모 병력이 홍콩 인근까지 지금 집결해 있어요. 일촉즉발이에요. 그렇습니다. 유혁비 씨의 SNS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홍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 경제 허브입니다. 이 홍콩이 행여라도 어떤 정치적인 어떤 혼란에 빠지게 되면 세계 경제 혼란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제가 최근에 휴가 때 읽었던 책인데요.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만 국가론에 실패하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모글루, 이 저자인 에스모글루 교수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국가는 실패하느냐. 근데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 착취적인 정치 체제가 있으면 경제는 착취적인 정치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국의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단언을 합니다. 중국이 정치 체제를 지금의 정치 체제, 공산당 일당 독재, 착취적인 체제, 비민주적인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 경제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언젠가 이게 안팎에 붙일 거다라고 하는 단언을 하는데요. 유심히 지금 홍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번에 촛불 집회를 통해서 정권 교체도 만들어내고 민주주의의 어떤 가장 최고 수준을 보여줬던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리 홍콩 시민들이 지금 따라서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 못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사회가 건강한 시민사회가 홍콩 시민들의 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요구, 행동 이런 것들을 좀 지지하는 모습들을 드러내줄 필요는 있거든요. 하지만 정부가 섣부르게 여기에 개입해서 했다가는 괜히 중국과의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정부는 현명하게 그러나 우리 시민사회는 보다 지혜롭게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서 홍콩 시민들을 응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용진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홍콩 시민들의 이 비폭력 민주화 의지에 상당히 지지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변 박사님, 유혁비 씨는 도대체 왜 그런 글을 올렸을까? 유혁비 씨는 우리 대한민국 국내 팬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인물인데요. 송승헌 씨의 전 여친으로도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에 대한 가치를 기조로 이렇게 홍콩 경찰을 지지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건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정부에 대해서 모종의 관계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중국 정부가 뭔가 입김을 불어넣은 것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추측일 뿐인데요. 사실은 과거에 2014년도에 홍콩에 우산혁명이 있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우 주윤발 씨. 이 주윤발 같은 경우가 홍콩에 대한 시위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중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 홍콩의 시위와 관련해서 제가 또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팬들이 있는 성룡 같은 경우는 나는 홍콩에서 태어났지만 중국은 나의 조국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을 약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홍콩과 중국을 바탕으로 활동하게 되는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미치게 되는 파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 대해서 중국 정부는 과연 어떤 식으로 관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을 텐데 유혁비 씨가 과연 그냥 개인의 견해로서만 이런 내용들을 올리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두고 해석의 여지가 남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홍콩에서의 이 움직임이 과연 중국 사회의 민주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앞을 주인공 만나보시죠. 우크라이나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아기 강아지의 새벽 인사가 화제입니다. 근처 닭장에 사는 수탉이 해가 뜨는 새벽마다 꼭 끼워라고 우는 걸 유심히 듣던 이 강아지가 수탉의 아침 인사에 대한 대답을 한 건데 강아지니까 멍멍이라고 인사했겠죠? 직접 들어보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누구랑 사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닭인 줄 알아요, 지금. 꼭 끼워라고, 목청을 가다듬은 강아지가 꼭 끼워라고 대답을 한 건데, 이게 강아지가 첫째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 놀랍고도 귀여운 강아지의 꼭 끼워 인사에, 누리꾼들은 역시 시골 똥강아지가 이쁘다 하면서 무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시골 똥강아지들이 똑똑하긴 해요. 외국에서 K푸드로 가장 유명한 음식하면 코리안 치킨, 비빔밥 등이 떠오르지만 인도네시아에선 얘기가 달라요. 최근 떡볶이가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음식으로 화제입니다. 한식 프랜차이즈에서는 떡볶이가 주요 메뉴로 팔리고 있고 곳곳에 소규모 한국 분식점이 생겨나는가 하면 대형 패스트푸드점까지 떡볶이 메뉴를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맥도날드는 올 봄에 떡볶이 맛 치킨을 출시했고 갑치구나.
롯데리아는 다음 달부터 떡볶이를 컵에 담합하는 컵볶이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처럼 떡볶이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 한국 교민은 한류를 좋아하는 인도네시아 젊은 층에 떡볶이의 맵고 단맛과 싼 가격이 먹혀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허은하 소장님, 인도네시아에서 떡볶이 한 접시에 뭐 2,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고 해서 일단 맛있으니까 인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떡볶이 정말 맛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먹고 사랑하는 연인과도 함께 먹었던 맞아요. 스토리가 있는 우리의 떡볶이를 사랑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인도네시아 국민분들 떡볶이 많이 드시고 또 한국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죠.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네, 태국에서 아내와 사별한 남성이 다리 밑으로 갑자기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 속 사정이 알려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는 진흙이었어요. 다리 밑으로 뛰어내린 남성, 다행히 진흙바닥이라서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돼서 지금 진흙에서 기어서 나오고 있는데 손에 무언가를 소중하게 지금 간직하고 있어요. 저 손에 든 것, 저 남성이 다리 밑으로 뛰어내린 것, 바로 사별한 아내가 이 남편에게 남긴 유품 때문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저 줄자를 남편에게 선물하면서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고, 이 남편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잃어버린 줄자, 떨어진 줄자, 돈으로 살 수 있었는데 아내가 남긴 유품이기에 이 남성이 다리 밑으로 저렇게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혼자서 갯벌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주위를 지나던 한 남성이 이 남성을 발견해서 구조대에 연락을 했는데 구조대에서 이 남성이 지금 하늘에 대고 감사한 것도 아내가 남긴 줄자를 건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 줄자 뭐 대단하다고라고 하지만 이 남편에게는 마지막 아내의 흔적이었나 봅니다. 요즘 연예계에서 쉽게 이혼하는 소식들이 너무 많이 전해지면서 이혼이 너무 쉬운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 힐링 뉴스의 남편이 주는 사연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